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강원 작가의 멀구슬나무꽃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중정머리 없는 인간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여름에 자잘하게 무리지어 피어나는 멀구슬나무꽃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은은한 그 꽃처럼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맑고 따뜻한 소설입니다. 또한 유물이나 유적, 자연물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이 무성하고 여러가지 나무와 꽃들이 무성한 공간에 초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산뜻하게 작품 속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멀구슬 나무꽃 이강원 고창 고인돌 유적지 진입로에는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연두색 열매들이 가지 끝에서 대롱거리고 덜어는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와, 어떻게 살구나무를 심을 생각을 했지? 누굴까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은? 은일이 감탄했다. 걸음까지 멈추고 나무를 물려다봤다. 참,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창민은 아차 싶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 반가운 것과는 별개로 그늘 한 점 없이 뜨겁고 따분한 들판을 걸을 생각에 은근히 짜증이 났다. 그렇다고 따지듯 묻는 것으로 표출될 줄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 그게 있지.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정창민, 6학년 때 소풍 왔었는데 기억 안 나니? 어떻게 기억하냐? 한두 군데도 아닌데. 대답하면서도 내심 놀랐다.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 해도 그렇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는 믿기지 않았다. 그렇구나. 살구꽃 폈을 땐데. 아쉬운 듯 그녀가 중얼거렸다. 살구꽃. 그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살구꽃을 생각했다. 매화인지 몰랐다. 벚꽃인지도 복숭아꽃일 수도 있었다. 반딧불이나 사슴벌레 혹은 딱정벌레나 장수하늘소 같은 곤충이라면 그런대로 구별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꽃이나 푸나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성으로 보아넘긴 탓에 그 꽃이 그 꽃 같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한 학년에 2반뿐이었는데도 몇 번이나 같은 반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짝꿍이 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말을 섞어봤다거나 적어도 서로를 마주봤던 기억마저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여러 여자 동창아이 중 하나였다. 진입로가 끝나면서 길은 왼쪽과 오른쪽, 간이 건물 뒤쪽, 산으로 갈라졌다. 무질서하게 늘어선 고인돌들 위로 햇볕이 자글거렸다. 바람 한 자락 없는 들판이 뜨겁지도 않은지 그녀가 흥얼거리며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다. 우북한 풀을 헤치고 고인돌로 가까이 다가갔다. 울타리를 넘었다. 덮개돌이 처마처럼 쑥 내민 아래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정창민, 저기 마을 앞으로 난 길 있지? 전에는 그리로 왔었어. 아까 왔던 길은 모두 논밭이었거든.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나?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는 마을과 앞길을 봤다. 낯이 익은 것도 같고
아주 낯설기도 했다. 바위가 풀로 덮인 줄도 모르고 네가 저 위에서 뛰어내렸잖아. 코피 터지고 무릎팍 깨지고. 와, 그때 모습을 찍어놨어야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작은 돌 하나를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에이, 무슨, 내가 얼마나 점잖았는데.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든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바짓가랑이를 걷었다. 양쪽 무릎은 말짱한 곳이 없었다. 부딪히고 깨져서 생긴 흉터뿐 아니라 낫으로 베인 자국까지 어수선했다. 이력 한번 화려하네요. 말하곤 그녀가 하르르 웃었다. 화려하다는 말이 하도 어실력 없어 그는 그녀와 자기 무릎을 번갈아 보다 바짓단을 내렸다. 그녀가 어린애들처럼 이름 앞에 성을 붙여가며 말할 때마다 쑥스러웠다. 30년 세월이 몽창 사라지고 다시 6학년이 된 기분마저 들었다. 정창민, 저거 봐, 굉장하지? 어느새 위로 올라간 그녀가 커다란 거북 모양으로 된 돌무덤 앞에 섰다. 거대했다. 육중했다. 세상사를 초월한 경지. 그곳에 이른 선지식. 뜬금없이 떠오른 선지식이란 말에 어리둥절해져서 그는 울타리에 둘러싸인 고인돌을 망연히 바라다 봤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고인돌 박물관으로 먼저 갔다. 특별히 보고 싶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고 많은 곳을 두고 그녀가 왜 이곳을 약속 장소로 정했는지 궁금했다. 안에 그런 게 있을까 싶었다. 박물관은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고인돌의 기원이나 분포 현황과 분포 지역, 형태와 구조, 고인돌의 기능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고인돌의 축조 방식에 관해서였다. 엄청나게 큰 바위를 여러 사람이 지렛대를 이용해 쌓았다고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서 그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에 기대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 적도 있어. 그때 기분은 뭐랄까,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해야 할까? 몇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이상하지. 정창민, 저거 봐. 그녀가 가리키는 고인돌 왼편에는 감나무가 있었다. 그것 말고는 무성한 풀뿐이었다. 살구나무야. 그녀가 말하며 풀을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감나무 뒤편에 또 다른 나무가 서 있었다. 과연 얼른 봐도 고목이었다. 이 아래에 서 있으면 아득한 무엇과 교신이 되는 것 같았어. 솔직히 말해 지금 그의 심경은 복잡했다. 그녀가 말하는 신비로운 기운은 어떤 건지, 아득한 무엇은 뭐고, 교신이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건 그녀의 생각이니 그렇다 쳤다. 한데 저 작은 괸돌들 위에 놓인 바위는 무엇인가? 저토록 어마어마한 바위덩이를 어떻게 올렸을까? 저렇게 올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천년 동안 바위덩이를 지탱하고 있는 저 괸돌의 힘은 어디서 올까? 박물관에 설명해 놓은 대로 지렛대를 이용해 쌓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을까? 계산 자체가 안 되었다. 저걸 어떻게 올렸을까? 박물관에는 지렛대를 이용했을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 지혜를 모으지 않았을까? 알미 쌓여서 만든 지혜, 삭고 삭아서 가슴에 사랑으로 쌓인 지혜, 그게 힘으로 나왔을 것 같아.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힘으로. 그 힘이 저렇게 한 곳으로 모인 것 아닐까? 한 곳? 어떤 곳? 지배자에게로? 글쎄, 지배자인지도 모르지.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웃으려나? 난 어떤 곳으로 생각하거든. 근원이라 말하는 곳, 그곳을 소망하면서 힘을 모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는지는, 실은 나도 상상 불가능. 조금 전에 아득한 무엇이라고 했던 게 근원인 모양이었다. 그는 막막한 기분으로 고인돌과 살구나무, 나무 아래에 선 그녀를 봤다. 그녀 말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세상사를 너무 원론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대개 이것들을 두루뭉술하고 예쁘게만 보려 한다거나 지금 말한 것처럼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면서도 비약이 심한 것도 그랬다. 정창민, 이 울타리 말이야. 얘가 고인돌과 우리를 단절해 놓고 있다는 생각 안 드니? 여기 고인돌만 그런 건 아니지.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들은 대개 울타리나 유리 같은 걸로 막아놨잖아.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그들과 교감하기 어렵게 말이야. 그러면서 전통 운운하는 게 이상하지 않니? 그거야 제대로 보존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면 나만 하겠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유물이나 유적들은 직접 만져보고 안아보고 써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마모되어 우리에게로 스며들게 전통이 내게로 흐르게 말이야. 조상의 숨결을 직접 느끼는 거지. 그들의 영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야. 이 세상 어느 것도 혼자 있지 않잖아. 너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생각과도 서로 주고받으며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 초등학교 졸업식 날 선생님도 그러셨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나도 박물관에는 몇 번 가봤지. 아까도 오면서 부여박물관에 갔었는데 유리관 속에 든 유물이나 유적들을 만져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 전통인이 조상들의 생각 같은 것도 글쎄 궁금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말하며 그는 돌아섰다. 얼마나 오랫동안 만지고 안아야 다 다를까. 헤아리자니 방장산이 떠올랐다. 민둥머리 억새봉이 한눈에 들어왔다. 길게 늘어진 별봉 능선 위로 봉수돼야 정상이 아령측하게 보였다. 서대봉과 쓰리봉이 햇볕을 받아 반들거리고 노적봉 뒷자락이 정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었다. 그 아래에 가평학교가 있을 터였다. 소박한 교사와 운동장, 운동장 가에선 느티나무와 팽나무,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던 개구쟁이들. 그녀가 걸음을 옮겼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도 따라 올라갔다. 뱀이 출몰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앞에 두고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다. 소나무 아래에 군데군데 벤치가 놓이고 낮은 울타리 안에도 고인돌이 여러 기 있었다. 조금 전에 봤던 것들과는 다른 형태였다. 감정할 현장에 당도하자 먼저 도착한 동료 직원과 산주인이 위성사진과 임야도를 놓고 대조해보고 있었다. 창민은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걸어갔다. 사진과 현장이 맞는 것 같다고 동료가 말했다. 자기가 보기에도 진입로 양옆으로 밭이 있는 것도 사진상의 진입로와 실제 진입로의 형태도 일치해 보였다. 그는 낮은 산 능선을 올려다봤다. 논이나 밭이라면 면적의 크기나 모양이 한눈에 들어와 감정하기 수월한데 임야는 지적도상의 크기나 모양과 산이 실제의 그것을 대조해보기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위성사진만으로 평가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그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온 면적과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산주인을 앞세웠다. 주인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갔다. 등고선상으로 봤을 때 해발 30m 정도 되는 부근이 정상이었다. 정상을 기준으로 좌측 산이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고 오른쪽 산은 강에 인접해 있었다. 주인이 몇 발짝 더 가다 불렀다. 정상에 있는 마지막 경계점 말목이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 임야도를 대조했다. 서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곳을 표시해뒀다. 저 아래가 금강이에요. 여기서는 백마강이라 부르죠. 주인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기가 부소산이고요. 보기엔 낮아도 상당히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죠. 낙화암이 저기 있어요. 고란사도 그 아래 있고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낙화암에서 고란사 가는 길 괜찮아요. 옛 도읍지가 부소산이라는 나직한 산 아래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봄날의 한낮을 투영하고 있었다. 그는 가평학교를 생각했다. 방장산 아래 숲이 아름다운 작은 학교라고 학교 홈페이지 인사말에 쓰여 있었다. 유치원생을 포함해 학생 수 57명에 교사와 직원 23명. 그가 다닐 때는 전교생이 200~300명 정도였다. 10년 선배 때는 800명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 어디로? 저 도읍지도 옛것을 품은 채로 신압으로 미쳐가고 있을까? 실사를 나왔다는 것도 있고 그는 강물과 조용해 배는 옛 도읍지를 바라다 보며 생각에 잠겼다. 가끔 만나는 동창 중에서 두 놈만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놈들의 대답은 엇비슷했다. 애들이 장난삼아 약속한 걸 가지고 신경 쓰기는 바쁜 세상이야, 임마.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든가. 얘기를 꺼냈던 자기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다. 한 놈이 생각난 듯 전했다. 선생님도 돌아가셨다던데 뭐. 강당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교실로 온 아이들은 이젠 영영 비워줘야 할 자기 자리에 앉아 이별하게 될 선생님과 반 아이들을 바라다 봤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듯 둘러보던 선생님이 칠판에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고 싶은가 라고 썼다. 그때까지도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말하는 얼빠진 놈들이 있는가 하면 시인이 꿈이라 말하는 난해한 아이도 있었다. 그는 군청 직원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 여자애가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을 때 남자애 하나가 현모양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바람에 강당에서부터 침울하게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한바탕 들썩거렸다. 맨 나중에 김명세가 우렁차고 활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군청 직원도 좋고 시인도 좋고 현모양처도 좋아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방금 들었죠? 창민이 하고 싶은 것과 명세가 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달랐어요. 선생님 생각도 여러분 생각과 물론 다르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서로서로 존중해줘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겠죠. 라고 말했다. 반 아이들은 어느새 언제 만날까 하는 문제로 시끌벅적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나자고 누군가 말하자 다른 누군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야 어른이 되는 거라고 반박했다. 대학교를 못 가는 애들은 그럼 어른이 될 수 없느냐고 따지듯 되묻는 아이한테
반아이들이 야유를 보냈다. 그때 결론처럼 김명세가 제안했다. 앞으로 3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때면 어떤 어른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30년 후와 하늘 중에서 어떤 게 더 멀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었다. 조용해진 반아이들도 명세를 쳐다봤고 명세는 발랄하고 경쾌한 얼굴로 아이들을 둘러봤다. 그게 좋겠구나. 한데 30년 뒤에도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을까?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자 웃었다. 만날 날짜를 정하자고 했다. 앞에 앉은 녀석이 졸업식 날 만나자고 했다. 입학식 날 만나자는 둥 1월 1일이나 명절 때 만나자는 둥 여러 의견이 나왔다. 누군가 개교 기념일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다른 녀석들도 맞장구 쳤다. 각자의 짝꿍과 손가락을 걸었다. 산주인이 먼저 떠나고 동료도 갔다. 그도 차 안으로 들어왔다. 시동을 걸었다.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창밖만 주시했다. 한쪽에서는 반차까지 냈으니 가자고 했다. 다른 쪽에서는 장난삼아 한 약속인데 꼭 지킬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가서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보여줄 무엇이 있는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고 재수까지 해가면서 겨우 취직했다. 본점 은행에 다닌다며 뻑이다 지점으로 밀려나고는 한동안 술에 찌들어 지냈다. 얼마 전에야 가까스로 승진했다. 옛날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고만장 또 몇 날 며칠 동안을 축하주에 기대어 거들먹거리며 지냈다. 선거철만 되면 열받고 가진 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삿대질하면서도 자기가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에 가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며 엄벙덤벙 실떡벌떡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달리는 차의 속도보다도 마음은 더 빨리 서울로 학교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다음 나들목에서 도로 올라가자 작정했다. 막상 나들목이 보이면 지나쳤다. 지나치고 나서는 후회했다. 마지막 나들목이 나올 즈음에야 그는 편안해졌다. 중학교라면, 고등학교라면, 아니 대학이라면 어림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동창 아이는 고향의 다른 이름이라고 학교가 있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알아차렸다. 교문을 들어섰다.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한 수바레에 차를 세우고 나왔다. 높고 웅장한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학교를 보호하듯 굽어보는 방장산을 올려다보다 꿈을 이루는 가평학교라 쓰여있는 교사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도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 왼쪽으로 돌아가 복도로 난 문을 돌려봤으나 마찬가지였다. 도르래 우물은 사라지고 수도꼭지들이 날아냈다. 뒷문도 잠긴 채였다. 그제야 그는 출입문마다 경보 시스템 설치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걸 발견했다. 강당 앞 화단에 무엇인지 모를 자줏빛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노란 꽃이 땅바닥에 바짝 붙어 나풀거렸다. 민들렌가 생각하며 그는 강당 안을 들여다봤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빗줄기가 여기저기에 그늘을 만들었다. 그늘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텅 빈 강당 안을 적막하게 떠돌았다. 2층의 교실 유리창이 저녁나절 해를 반사했다. 그는 6학년 2반 이름표가 붙었던 곳을 올려다봤다. 그 안에는 창민들이 꿈꿨던 무궁무진한 세상이 시인이 현모양처가 대통령과 장군이 지금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문만 열면 군청 직원이 반갑게 손을 내밀 것 같았다. 그는 꿈을 이루는 가평학교를 다시 봤다. 잠긴 것은 문이 아니라 어쩌면 창민들이 자기 자신을 걸어잠근 채 꿈을 학교를 외면해 오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년의 세월은 롤러코스터였다. 균형 잡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꿈은 그러므로 재활용도 곤란한 폐품이었는지 모른다. 운동장 가를 가득 메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와 팽나무 가지들이 마른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전에는 없던 정자가 보였다. 흰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 하나가 정자에 서 있었다. 난간에 한쪽 발을 올려놓은 채 이쪽을 바라다 봤다. 그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그리로 걸어갔다. 정창민? 여자가 먼저 아른 채 해왔다. 동창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쳤다. 그중 하나에 얼굴은 물론 이름마저도 가물가물한 여자아이 하나가 이쪽을 보며 웃었다. 그도 설핏 웃어 보였다. 좋은 일이야. 문득 새입이 돋아나느라 몸부림치는 느티나무 가지들. 그들과 부대끼면에는 애절하면서도 청청한 바람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는 엉거주춤 손을 내밀었다. 아, 좋은 일. 너도 우리 반이었구나. 생소한 이름이었으나 그는 내색하지 못했다.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다. 정말 오랜만이지. 잘 지내는 모양이야. 좋아 보여. 다른 애들은 혹시 명세 왔었어? 그는 금세 후회했다. 잘 지냈냐, 어디 살아 묻는 게 순서 아닌가 싶었다. 아직 자식 통 연락도 없이 지내는 모양이던데 이번엔 볼 수 있을까 기대했더니 그녀가 잠깐 머뭇거렸다. 저물어가는 저수지 쪽을 건너다 봤다.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해가 호수에 담겨 여러 빛깔로 넘실거리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애들을 기다리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 정말 반갑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어린 시절을 얘기했다. 누가 공기놀이를 잘하고 누가 달리기를 잘하고 누가 변수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켰는지 같은 이야기들. 졸업한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의 소식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명세가 자기 동네에 살았었다고 그녀가 말했을 때 그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더라고 전했다. 이따금 자기 일에 대해 두서없이 말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자신들을 드러냈었다. 저녁해가 완전히 기울도록 더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한 침묵이 두 사람 주변을 맴돌았다. 간혹 흘러나오는 몇 마디 말도 곧장 침묵 속으로 빨려들었다. 춥다고 배고프다고 그만 일어나자고 말하는 그녀 뒤로 학교가 이편을 굽어봤다. 그는 그녀와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꿈을 이루는 가평학교를 번갈아 쳐다봤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은일이 소나무 옆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루만졌다. 색깔이나 모양으로 볼 때 백합은 아닌 듯 보였다. 운출이라고 그녀가 알려줬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도 원추리는 흔했다. 주황색이므로 원추리는 모두 주황색이라 여기던 터라 창민은 연노란색 꽃이 낯설게 보였다. 어렸을 때는 꽤 있었는데 흔히 보는 원추리와는 색깔부터 다르지? 귀한 무엇을 만난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그는 어려서 보고 자란 것들을 대개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곤충이나 새나 물고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이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그녀가 나무나 꽃이나 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상했다. 친근해서인지 성향 탓인지
분간이 잘 안 됐다. 정창민, 넌 왜 군청 직원이 되고 싶다고 했니? 대개는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잖아. 특이하게 들렸나 봐. 가끔 궁금했거든. 들으면 웃을 텐데 고창 군청마당에 멀구슬 나무가 있어. 5월에 연보라색 꽃이 피는데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이야. 아, 멀구슬 나무가 면사무소에 있었다면 신림면 직원이 꿈이었겠네. 말해놓고도 우스운지 그녀가 키득거렸다. 나도 그 꽃 아는데 향기 참 발랄하지, 소녀처럼. 한데 왜 은행에서 일해? 나도 교사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 그는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김명세는 그랬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다고. 지금도 그의 말에 울컥해질 때가 있어. 사실 난 시를 써본 게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나거든. 시를 써야 할 목적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지금이라도 쓰면 되잖아. 꼭 목적이 있어야만 쓰나? 자기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느리고 무료하게 흐르는 냇물을 바라다 봤다. 가끔 명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녀처럼 자기도 명세의 말이 떠올라 종종 가슴이 무거울 때도 있었다. 명세와 경쟁의식을 가질 만한 추억거리는 없었다. 어차피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을 것이므로 비교하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냥 명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어른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자기가 은행원으로 고객과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소진해 가고 있듯 명세도 자기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 단정까지 하면서 방향을 모르겠거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습하게 들렸다. 난 한때 문학이나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거라 믿은 적이 있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문학도 예술도 아니라 바로 나, 내 생각, 내 욕망, 내 의지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됐지. 나 아니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당연하잖아. 세상은 수많은 나들로 이루어져 있고 문학이나 예술은 나의 행위나 그 결과물 아니겠어? 문학과 예술이라니 그런 걸 고민하다니 그는 뭐라 대꾸하기도 어색해 축 늘어선 고인돌로 시선을 옮겼다. 잿빛 구름이 몰려와서 우중충해지고 다시 햇볕이 내리쬐면서 환해지기를 되풀이하는 저녁나절 들판으로 새가 날았다. 날면서 저들끼리 허이허이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잠깐 새들의 소리 속에 섞여드는 어떤 다른 소리를 들은 듯 했다. 은희라, 지금 막 생각났는데 저기 매점 자리에 고엽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무 아래에 널따란 바위가 있었고 거기 앉아서 짜장면 먹지 않았나? 제대로 못 들었는지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이쪽을 봤다. 까르르 웃었다. 아이고 고생하셨소. 기억 하나 끄집어내기가 그리도 힘들었소. 노인네처럼 말했다. 장난삼아 한 말일 텐데 그는 가슴 한쪽이 뻐근해져 공연히 발로 풀을 비볐다. 웃어서 미안해. 저건 매점이 아니라 운곡습지 탐방 안내소야. 저 뒤로 난 산길 있잖아. 그리로 가면 습지가 있거든. 저기 그때 바위야. 옮겼더라고. 아참, 거기서 뭘 먹었다고? 짜장면? 에이, 2, 30명이나 되는 애들한테 무슨 도시락이었겠지. 짜장면이었는지 그녀 말대로 도시락이었는지 되짚어보기도 전에 기억 하나가 또렷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찾던 일이었다. 어둑해지도록 들판을 헤매고 다니던 반아이들과 거의 울 것 같던 선생님의 얼굴도 떠올랐다. 일렬 총대로 산길을 오르던 아이들의 얼굴,
손에 나팔을 만들어서는 누구야 누구야 목이 터지도록 부르던 소리, 새들 소리에 섞여든 소리는 바로 누군가를 부르던 그때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정창민, 그 애가 나였어. 그녀가 불쑥 고백했다. 너 지금 그때 일 생각하고 있잖아. 민폐 끼쳤던 아이가 나라고. 저 너머로 가고 싶었거든. 근데 고개를 넘자마자 무섬증이 일어서 도로 왔어. 선생님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안 갔을 텐데. 나 참, 선생님이 뭘 했는데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말았다. 안 그래도 그날 차자임에게 만든 아이가 누구였는지 물어볼 참이었다. 한데 얘도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단다. 어떻게 동시에 같은 일을 기억할 수 있지? 더구나 그 아이가 얘였다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하셨잖아. 어머니의 어머니, 또 어머니의 어머니, 저 고개 너머에서 바다 건너서 아득한 곳에서 왔다고. 고인돌 속에는 그곳에서 온 바람이 들어있다고 하셨어. 난 그 바람의 출처를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저 고개를 넘어갔단 말이야? 혼자? 응.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대답했다. 응, 이라는 대답이 마치 눈에서라도 나온 듯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어쩐 일인지 이마만 보였다. 자세히 보니 자그마한 얼굴에 이마가 반이나 되어 보였다. 아, 막박반. 그는 쿡 웃고 말았다. 야, 맞박반. 눌려대는 아이들 앞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가던 어린 여자애가 떠올랐다. 마주보는 지금 그녀의 이마도 환했다. 싱싱하게 환했다. 그녀가 왜 웃느냐 물었다. 계속 물었다. 막박반, 그게 네 별명이었잖아. 이제 기억난다, 야. 말해놓고도 그는 계속 쿡쿡 웃었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다. 비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뛰었다. 가까운 돌무덤 아래로 가섰다. 풀섭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다시 튀면서 바짓가랑이를 적셨지만 피할 곳은 달리 없었다. 언덕 아래에서 백합 두 송이가 비를 맞고 있었다. 그는 백합과는 친근했다. 축 처진 여름날 희고 생생한 냄새를 풍기며 집안을 발끈 뒤집어 놓곤 하던 꽃. 그에게 백합은 그런 꽃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야생은 보기 드문데 하며 그녀가 그쪽으로 가려들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달맞이 꽃이 샛노랗다고 그녀가 말했다. 며느리 밑씨께와 매꽃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지친개야. 그 옆에는 소루쟁이고 되게 크지? 저게 한복일걸? 그 옆은 명아주, 지팡이 만드는 거. 조근조근 풀 이름들을 말하는 그녀 목소리가 나직하면서도 낭낭하게 들렸다. 야, 은일이 넌 식물 이름을 많이 하는구나. 저기 산길 초입에 선 나무는 뭐야? 그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물었다. 가장 가깝게 보이는 게 신나무, 단풍나무 일종이야. 신나무 옆에는 산사나무, 그 옆에는 자기나무인데 야합화라고도 해. 대개 집안 정원에 심어두잖아. 자귀나무와 나란히 선 것은 너도 알지? 단풍나무, 신나무랑 약간 달라 보이잖아. 단풍나무 아래 있는 것은 무슨 덩굴이야? 많이 본 것 같은데. 빠져나가려는 그녀의 손가락을 깍지 끼어 잡으며 그는 다시 물었다. 댕댕이 넝쿨 아닌가? 넝쿨을 삶아 말려서 바구니를 짰대. 예전에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근데 그 넝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저기 보라색 꽃은 달개비. 하트 모양 이파리 있지? 그건 족두리풀. 쓴바귀는 너도 알걸? 내 기억에는 싸랑불이라고 했던 것 같아.
맞아, 싸랑부리. 토끼가 좋아하는 풀이야. 어려서 많이 뜯어다 줬거든. 무릎에 흉터도 그래서 생긴 거야. 그도 기억해냈다. 미끄러지는 손을 꽉 쥐었다. 자꾸만 풀 이름을 물었다. 독새풀, 감독개미, 강아지풀, 돼지풀, 환삼동굴. 그녀가 풀 죽은 소리로 대답했다. 풀들은 지천으로 널려 자기가 피운 꽃과 이파리에 다시 빗방울 꽃을 피우거니 지우거니 법석을 피웠다. 어느 결인가 씨앗이 하나 날아들었다. 풀씨인지 꽃씨인지 나무 열매인지 모를 씨앗이 가슴 가운데 커다란 방을 만들었다. 이윽고 부풀어 올랐다. 손에 땀이 났다. 근질거렸다. 그는 손을 들어 옷자락에 문질렀다. 문지르고 문질러도 금세 축축해졌다. 정창민, 이거 볼래? 그녀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내밀었다.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찍은 거야. 중학교 때 이사한 뒤로 지난번 개교기념일에 처음으로 가봤거든. 내가 태어난 집을 부수고 새로 지었더라고. 앞마당에 있던 자귀랑 목련도 없애버렸던데 이 살구나무만 놔둔 거야. 왜 그랬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대. 꽃송이가 타닥타닥 붙은 살구나무 가지가 휘영청 늘어져 있었다. 연분홍색 꽃들이 해사했다. 수수하면서 친근했다. 귀여웠다. 고향집 사랑방 앞 살구나무가 생각났다. 채 익지도 않은 살구를 따려고 나무에 오른 적은 많아도 꽃을 보려고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문득 기억했다. 네 마음속에 멀구슬 나무꽃이 있다면 내게는 이 살구꽃이 있어. 그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살구꽃을 들여다봤다. 오래오래 들여다봤다. 지금부터는 살구나무가 어디에 있든 금세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자 동창들이 다 모인다 해도 곧바로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다. 난 가끔 고향을 생각해. 마을 앞 시정과 느티나무, 집으로 오르던 고삿길, 넓고 평평한 마당, 지대석으로 오르던 돌계단, 대청마루, 마루천장 들수에 매달려 흥댕이던 문, 종일 해가 들어오던 큰 방, 사랑방 앞 마루에 앉으면 건너다 보이던 뺨산, 마당가에 노랗게 피어있던 키다리꽃, 자목련과 살구나무, 뒤안 대밭 앞에 우뚝 서 있던 밤나무, 고향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맞겠지? 너무 미화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 대개의 기억이 그렇잖아.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일도 지내놓고 보면 아름답고 때로는 그립고 아마도 자기가 살았던 옛집을 추억하는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을 집을. 가슴속 고향이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늘 잠자던 사랑방이 군에서 제대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비좁게 보일 수 없었어. 내가 전과는 달라졌는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방이 작아졌다고만 생각한 거지. 세상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변했으면서도 세상이 변했다거나 인심이 각박해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너와 내가 사회고 국가고 세상인데 그래, 맞아. 있잖아.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돼지 공장을 짓는데. 돼지 공장? 왜 이상하니? 규격돈으로 키워판다는데 공장이라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암튼 냄새 때문에 못 살 거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날마다 면사무소나 군청으로 몰려가서 데모한다. 나도 동료 선생들이랑 가끔 가곤 하는데 데모가 끝나고 나면 선생들이랑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 어느 땐 1인분도 모자라서 2인분도 먹어. 사실 데모할 필요도 없지.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굳이 공장을 지을 까닭이 있겠냐고. 이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시간 들여 돈 들여 난리들을 피워요. 와, 너도 그렇구나. 나처럼 표리부동한 놈들 때문에 무지 열받아 있나 봐. 말하곤 그녀가 웃었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비가 그친 저녁 들판으로 퍼지며 통통 튀었다. 정창민, 너는 언어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느닷없이 물어왔다. 웃음소리를 마저 음미해 보기도 전이었다. 너랑 나랑 소통하기 위해서 생겼지. 당연하잖아.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듯 그는 대답했다. 굳이 너랑 나랑을 강조했다. 그녀가 너와 나를 보통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는 있잖아.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 아까도 말했지? 돼지공장 못 짓게 하려고 시위하면서도 삼겹살은 맛있게 먹어요. 마음으로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말은 있지. 타인과의 소통보다 먼저 나와 내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 싶어. 순간 별이 하나 반짝 별봉 위에서 빛났다. 그는 자기 가슴 속 씨방에서 씨앗이 꿈틀거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나 자신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 한데 은희라, 나는 지금 너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졌어. 그녀가 말없이 이편을 바라다 봤다. 한참을 바라다 보더니 하늘로 고개를 들었다. 그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별은 하나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빛나는 별들이 오둑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토록 많은 별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저 별들을 모두 잊고 살아온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가슴속에 별이 없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게 생각났다. 저기 카시오페이아 보이지? 거기서 동쪽으로 빗금을 그어봐. 국자 모양 있잖아. 작은 곰자리야. 손잡이 쪽 끝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래. 예전 사람들은 저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았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별을 보고 길을 찾지 않지. 찾는 방법도 잊어버렸을 거야. 한데 왜 저리도 빛날까? 그녀의 목소리가 별들에나 가 닿은 듯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네가 묻기 전에는 명세가 우리 동네 아이였는지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무도 소식을 모르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겨우 그의 동생 연락처를 찾아냈는데 지금 네팔에 살고 있다고 해. 여기서 의대 다녔다니까 그쪽 일하면서 살 거라더라. 가끔 마나슬루에 등반한 사진을 메일로 보내온다는데 영혼의 산이라나. 자랑이 대단하더라고. 6학년 때 아까 고인돌 있지? 내가 자버렸다고 한데 그 앞에 명세가 있었어. 너희들은 못 봤을걸? 내가 훔쳐보는지도 모르고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어. 무서워서 울었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어느 결에 다가와서는 내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싱긋 웃는 거야. 내가 본 게 환영이었을까? 묵념하던 모습이나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이 꼭 환영 같아서. 바나솔로라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뜻밖이었다. 그는 거의 소리치듯 물었다. 끄덕이는 그녀에게 탄식하듯 다시 말했다. 야, 상상도 못했는데. 발랄하고 경쾌한 명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동시에 우렁차고 활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정창민, 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난 여기 고인돌 유적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 졸업식 날 약속을 지킨 아이라면 당연히 기억하겠지 생각했거든. 근데 넌 안 그랬나 봐.
쐐약볕에 싸돌아다니게 해서 미안하네. 그녀의 목소리가 들판으로 나직하게 퍼지듯 들렸다. 어설프고 날것인 채로 청아했다. 아니, 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됐어. 그동안 잊고 지내왔는데 멀구슬 나무꽃을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 널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솔직히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야. 나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은희라, 정창민, 언제 전주박물관에 한번 가봐. 만날 게 있을 거야. 뭔데? 금동 신발. 그녀가 손가락으로 남서쪽을 가리켰다. 여기 들어올 때 회전교차로 있었지? 거기서 아산면 소재지 쪽으로 한 1km쯤 가면 왼편에 봉덕리 고분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래. 마흔시대 모로비리국의 수장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금동 신발이 나왔대. 금동 신발도 국가지정문화재야. 보물 제 2124호.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돼 있거든. 난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곳이었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신비롭더라.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향로 있잖아. 백제 금동 대향로. 그게 생각나네. 아까 내려오면서 부여박물관에 들렀다고 했잖아. 봉황이랑 용, 또 이상한 새, 물고기, 사람, 새겨진 모양들이 무척 다양하면서도 신기하더라고. 볼 때마다 감탄할걸. 참, 금동 신발에도 용이랑 사람 얼굴을 한 새 봉황 같은 문양이 있어. 둘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 별들은 점점 많아지고 더욱 또렷하고 풍성해졌다. 그는 그녀의 말을 새겨 들으며 별 아래를 걸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씨앗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나란히. 그녀의 손끝에서부터 전해오는 게 혹시 살구꽃 향기일까 생각하면서 멀구슬 나무꽃 향기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